테니스 선수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코너죠. 테니스 인물백과. 솔직히 레딩님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코너가 이 코너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조회수나 시청 시간 등을 보면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테니스 선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선수는 역시 테니스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수고요. 대본을 쓰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인물백과의 주인공은 누구죠? 오늘의 주인공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테니스 황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두 분은 현재 테니스 황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현재. 네, 현재. 현재 황제? 네, 지금 황제. 뛰는 사람들 중에? 황제에 잘 어울리는 선수. 황제? 현재, 네. 그 황제면 뭐 조코비치죠. 조코비치. 조코비치가 근데 황제라고 표현을 하나요? 근데 조코비치는 뭐라고 하죠? 아니 근데 무결점. AI? AI 로봇 같아. 네, 그 컴퓨터. 황제는 약간의 위험이 있고 풍채도 막 그- 거대하고 약간 약간 좀 뭐랄까, 우아하고 뭔가 영국인 느낌 품격이 나고. 있어야 돼. 품격 있고 약간- 조코비치가 품격이 없진 않은데 뭐랄까 거실죠, 약간 뭔가 느낌이. 그래요? 약간 겉모습만 보면. 약간 조코비치는 황제까지는 아니고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의 군주 한 군주 한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 같은 거죠. 도지사. 장관. 경기도지사. 도지사. 경기도지사. 느낌 딱 왔다. 도지사. 경기도지사. 딱 어울리네. 도지사가 딱 어울리네. 그런 느낌으로 보기에는 현재 테니스계에서 남자 테니스에서 황제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황제라고 불렸던 게 이제 페더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페더러 은퇴를 했으니까. 네. 저는 아직 테니스 황제는 누가 뭐라 해도 뭐니 해도 페더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페더러. 네, 테니스계에서 테니스 황제라는 칭호는 윈블던 최다 우승자에게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페더러가 테니스 황제에 등극을 한 이유도 5연속 윈블던 우승이 컸거든요. 오늘 알아볼 선수는 페더러가 황제가 되기 전 황제로 불리던 남자입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테니스 황제 피트 샘프라스입니다. 왕이라 불리던 사나이 같은 거군요. 네네. 황제라 불리던 사나이. 네. 피트 샘프러스. 네. 이분 유튜브 댓글에서 이제 구독자님께서 알아봐 달라고 했던 선수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발빠르게. 저도 사실 잘 몰라서 누군지 좀 궁금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네, 피트 샘프러스 1971년 8월 12일 워싱턴 DC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그리스 출신의 그 이민자셨고요. 찬다라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샘프러스가 황제라고 불린 이유는 14개의 그랜드슬램이 있는데 그랜드슬램 우승 중에서 7개가 윈블던에서 7개를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14번 우승한 거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록은 조코비치가 24회 우승 그랜드슬램 우승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맞습니다. 네네. 네. 샘프라스 시절에 가장 우승을 많이 한 선수가 스웨덴의 뷰에른 보리 11회인데요. 뷰에른 보리는 56년생으로 샘프라스보다 한 세대 전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프라스가 활약했던 시대에는 샘프라스 말고는 우승 횟수를 비교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샘프러스가 프로테니스 선수가 된 해는 언제인가요? 네, 샘프러스가 1988년에 프로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때 나이가 무려 16세입니다. 그 해에 세계 랭킹 97위가 되었지만 88년, 89년은 샘프러스에게는 꽤나 힘든 해였습니다. 그랜드슬램에서 1라운드, 2라운드 계속해서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1990년 이제 프로 3년 차죠. 16, 17, 18세 시즌에 US 오픈을 우승하면서 19세 1개월의 그랜드슬램을 우승한 선수가 됩니다. 이때의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2022년 알카라즈가 US 오픈을 우승하면서 19세 4개월로 2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야, 19세 1개월에 그랜드슬램 우승. 야, 그 레딩님은 19세 1개월 때 뭐 하고 계셨나요?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아, 찬더러님은 19세 때 뭐 하셨나요? 19세 1개월. 네. 저 암울했던 시기 같아요. 갑자기 동공이 갑자기 막 아프네요. 어디 한쪽 구석이 자꾸 아려오네요. 청기가 예, 사라진 눈빛 예. 잘 네. 봤습니다. 네, 어찌 됐든 샘프라스는 자국에서 19세의 나이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91년과 92년에는 그랜드슬램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는데요. 92년 윈블던에서 4강에 올랐고요. US 오픈 결승전에 진출해서 스웨덴의 스테판
에드베그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때 윈블던의 대진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수가 나오는데요. 바로 얼마 전 조코비치에게 잘린 전 조코비치 코치 고란 이바세니세비치입니다. 피트 샘프라스를 이긴 장본인이 고란 이바니세비치였고요. 고란은 결승전에서 안드레 아거시에게 패배합니다. 네, 샘프라스의 전성기는 93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93년 그랜드슬램 기준 무려 23승 2패의 기록을 작성을 하면서 말 그대로 테니스판을 부셔버립니다. 샘프라스는 대부분의 미국 선수들이 그렇듯이 하드코트에서 참 강했는데요. 호주 오픈에서부터 4강에 오르며 화끈한 1년을 예고합니다. 프랑스 오픈에서는 8강을 올랐고요. 윈블던 우승, US 오픈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 해를 마칩니다. 23승 2패는 빅3급 성적 같은데 정말 이게 1년 내내 이겼다고 봐도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94년도는 어땠나요? 94년도 대박이었습니다. 21승 2패, 특히 호주 오픈을 우승하며 그랜드슬램 3연속 우승을 달성했고요. 롤랑 가로스만 우승하면 논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94년도 사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라 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태어나기도 전은 아니다. 태어나고 이제 막 2세 때네요. 아, 2세 때. 그러시구나. 네네네. 응애 정도 할 때였는데, 야, 이때 막 그랜드슬램 우승하고, 야. 그러니까,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논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좀 레딩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논자를 빼고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설명을 드리면 1년에 4개의 그랜드슬램을 모두 우승한 그 기록이 캘린더 그랜드슬램입니다. 호주의 로드 레이버 경이 69년에 달성한 기록이고요. 그만큼 달성하기 힘든 기록인데 페더러도 달성할 뻔했고 네. 얼마 전에 조코비치도 달성할 뻔했죠. 조코비치가 아마 US 오픈에서 메드베데프에게 지면서 그거를 못했고 그다음 맞아요. 윈블던에서 알카라즈에게 지면서 또 못했고 네. 그런 거 결승전. 그러니까 1년에 그랜드슬램 4개를 우승하는 건데 논 캘린더 그랜드슬램 같은 경우는 1년에 4개를 다 못하지만 그거를 그 다음 해까지 연결해서 4개를 딱딱딱딱 우승을 하면 논 캘린더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호주 오픈 롤랑 가로스 우승했어. 네. 그 내년에 US 오픈 그리고 윈블던 우승했어. 그럼 네. 논 캘린더 그렇게 쳐주고요. 어. 보통은 이제 연속으로 하는 거를 많이 쳐주는데 네. 예를 들면 호주 오픈 우승 못했잖아요. 네. 롤랑 가로스 그다음에 윈블던, 네. US 오픈, 그다음에 호주 오픈 이렇게 4개 그렇게. 연속으로 딱딱딱. 근데 제일 깔끔하게 호주 오픈부터 시작해서 다 우승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그쵸, 깔끔하게. 그게 네. 캘린더 그랜드슬램이라고 하고 네. 이제 그게 그 기록이 워낙 힘드니까 논 캘린더 그랜드슬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조코비치가 달성을 하게 되죠. 논 캘린더 그랜드슬램 달성한 선수 조코비치가 아마 제 기억으로 2015년 16년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명뿐인 기록을 조코비치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레딩님이 조코비치 이야기를 좀 많이 네, 오늘은 하시네요. 조코비치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네. 네. 네, 다시 샘프라스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샘프라스는 93년 이후로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93년부터 2000년도까지 무려 8년 동안 7번의 윈블던 우승컵을 가져갔고요. 그 사이에 US 오픈 3회, 호주 오픈 2회를 우승했습니다. 지금이야 페더러, 조코비치 같은 괴물이 있어서 별것 아닌 기록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기록입니다. 그죠. 사실 지금보다 조금 30년 전 이야기인 건데 그때 이렇게 뭐 호크아이도 없고 테니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거에서 이제 엄청난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 논클린더 그랜드슬램 막 달성하고 1년에 막 20몇 번 우승해버리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윈블던에서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테니스 선수의 꿈이 윈블던 우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윈블던에서 강하다는 어떤 유형의 선수는 보통 강력한 서브 그다음에 감각적인 발리를 가진 선수가 잔디 코트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해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페더러가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샘프라스는 전형적인 서브 앤 발리어입니다. 일단 서브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리턴이 쉽지가 않고요. 어찌어찌 코트 건너편으로 보내면 이미 샘프라스는 네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 발리로 이제 점수를 따박따박 가져가는 것이 이제 샘프라스의 승리 공식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윈블던에서도 잘 먹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프랑스 오픈 우승은 한 개도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클레이 코트의 특징이 공이 땅에 닿는 순간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브앤 발리어들은 프랑스 오픈에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페더러도 딱 한 번 우승 못했죠. 딱 한 번. 나달이 땡큐 소더링. 네. 체감상 서브가 약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페더러 선수도 또 나오죠. 1회밖에 우승을 못한 것이죠. 물론 나달이 없었으면 계속 우승을 했었을 겁니다. 네, 진심으로 동감을 하고요. 거의 페더러 입장에서는 나달은 약간 저승사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항상 페더러가 나달만 없었으면은 완벽한 어떤 세계, 그러니까 황제도 왜 뭐 중국의 황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유럽의 황제도 있을 수 그렇잖아요. 아마 나달이 없었으면은 전 지구를 통일하는 어떤 우주 대마왕이 되지 않았을까, 페더러는. 황제를 넘어서는 네네. 그런 선수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 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좀 나달이 코트를 떠나고 나면 나달 특집. 나달 특집을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않을까? 나달 특집은요 1회로 안 끝납니다. 이거는 기록지 페더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1회 방송에 그 페나조에 대해서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그 방송에 대한 그 감각도 없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 완전 중구난방으로 기록만 읊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페더러는 한 달 내내 해도 부족합니다. 나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일단은 그 빅3의 시작인 페더러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해도 부족한가요? 일단 6개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샘플러스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샘플러스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샘플러스는 2002년 US 오픈을 우승하면서 엄청난 기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14회 그랜드슬램 우승, 당시에 대단했지만 더 대단한 기록, 무려 페더러도 못한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10대, 20대, 30대 모두 그랜드슬램을 우승하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페더러가 못하는 거는요. 페더러는 10대 때 그랜드슬램 우승을 못했습니다. 은퇴를 그 데뷔를 18세, 19세 시즌에 하긴 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데뷔를 했을 때는 우승을 못했고 그 다음에 20살, 21살 때부터 우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0대 때 우승 못했는데 알카라즈가 이제 10대, 20대, 이제 30대에도 우승한다면 이거를 가능한 그 기록이 되겠고 샘플러스는 워낙 16세 그 처음에 테니스 시작했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대단한 기록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샘플러스는 은퇴도 드라마틱하게 했죠. 2002년 US 오픈을 우승한 뒤 12개월 동안 단 하나의 대회도 출전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은퇴를 선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BBC와의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윈블던을 위해 훈련을 하다가 3일 만에 그만두었다. 나는 연습하고 싶지 않았고 훈련받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한 개도 하고 싶지 않았다며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비슷한 나이로서 지금 굉장히 마지막 말에 확 꽂혔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한 개도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저도 이 말을 던지면서 은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지금 이걸 찾아보면서 그 아주 위대한 말 있죠. 박명수님께서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우리 모두. 나 하기 싫어, 은퇴할래. 이거를 그냥 이제 샘플러스가 캐릭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시대를 좀 앞서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은 그때 샘플러스가 왜 은퇴를 하는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회를 출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도 있고 하니까 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은퇴를 해버리고 하기 싫어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엄청난 젊은 나이인데 32살이면 이때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은퇴를 해버리는 이 패기. 네. 젊은이의 패기. 무서운데요. 근데 약간 은퇴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따가 이제 은퇴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그랜드슬램 우승, 그러니까 은퇴를 했잖아요. 전무후무한 기록을 또 남깁니다. 이제 저는 타짜에서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양반 갈 때도 예술로 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풍경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뭐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천다르님? 이거요? 이거 아기가 형사. 이거 아기가 하는 말 아닌가요? 아니, 형사. 그 두꺼비 닮은 형사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너구리 가는 대사 아닙니다. 이거는 아기 가는 대사입니다. 야, 그 양반 갈 때도 예술로 갔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하는 건 아기가 그런가요? 아기의 대사라는 걸로 알고. 네.
너무 똑같나요? 깜짝 놀랐어요. 100원 뒤집어로. 아, 네. 네, 이게 엄청난 기록인 게 뭐냐면 황제인 상태로 스스로 테니스를 그만두며 영원한 황제로 남게 됐습니다. 박수 칠 때. 네네네, 아. 끌어내려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황제인 상태로 그냥 내려놨다. 그만둬버렸어. 네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샘프러스를 이기지 못했다는 전설을 만들고 스스로 그만둔. 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네네네네, 이길 수가 없는. 네. 황제에게 내항하지 못하는 네.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 아, 좋은 전략이네요. 그래서 페더러의 데뷔 연도가 1999년인데 네. 처음으로 그랜드슬램 우승을 한 해가 2003년이거든요. 샘프러스가 뭐 1년 2년만 더 했으면 네. 이제 페더러의 전성이 2003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02년에 은퇴했단 말이에요. 2002년에 US 오픈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은퇴를 했으니까 네. 사실 한 두세 달만 더 했어도 페더러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 황제와 마주치질 못한 거죠. 아 그러면 아예 둘은 만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 네, 아가씨랑은 경기를 한 적 있죠. 그래요? 네. 그 대회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없고요. 네. 그 뒤로 이제 이벤트 경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샘프러스가 페더러와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벤트 경기를 3번 정도 했는데 페더러가 다 이기긴 했거든요. 근데 2008년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6, 7년 정도 지나고 샘프러스가 2008년이면 페더러의 최전성기입니다. 네, 네. 최전성기. 이제 메디슨 스퀘어 가든 네. 뉴욕에 거기서 이제 페더러가 이벤트 경기를 했는데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2008년이면요. 페더러가 65승 15패 1년 내내 15번밖에 안 졌어요. 최전성기였던 시기였고 네. 샘프러스는 은퇴 후 7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나이는 거의 4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세트 타이브레이크로 페더러가 겨우겨우 샘프러스를 이겼습니다. 제가 경기 영상을 풀로 다 봤는데 네. 이때도 그 서브핸 발리를 계속 하는데 약간 페더러가 고전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력도 실력인데 이때만 해도 패러다임이 그 테니스계의 패러다임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더러는 옛날 테니스를 오랜만에 접해서 좀 당황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샘프러스는 은퇴하고 7년이 지난 시점에 네. 40이 다 돼서 지금 현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랑 게임을 했는데 네. 이 선수는 현대 테니스를 가져왔고 샘프러스는 이 옛날 황제의 옛 황제의 품격을 보여주마. 품격 있는 테니스 서브앤 발리 들어가서 빡빡빡 그거를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당황했던 거면 근데 좀 약간 말이 좀 잘 안 돼요. 약간 페더러가 가장 잘 나가는 선수였을 것 같은데 근데 비슷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더라님? 페더러가 봐준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빅3의 우승 기록 중 몇 개 정도는 샘프러스가 흠집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샘프러스를 테니스의 마지막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랭킹 1위를 차지한 마지막 서브앤 발리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부터 소개할 때도 계속 서브앤 발리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서브앤 발리어라고 하면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페더러가 잘하는 기술 네,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네, 어떻게 보면 페더러도 약간 올드한 약간 그때 시절에 구시대. 했으니까. 네, 그때는 현대였지만 네.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이제 현대 테니스 또 지금 와서 보면은 네. 페더러가 약간 예전 테니스를 구사하고 있는 느낌? 한번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걸 보여줘? 페더러의 서브앤 발리를? 지금 여기서요? 네. 탕.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네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서브를 넣고 3구째 발리를 들어가는 경기 전략인데요. 요즘은 서브앤 발리를 주요 전략으로 가져가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럭실론의 스트링 출시 때문입니다. 럭실론의 폴리 스트링을 사용해서 97년에 우승한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부분의 선수들이 폴리 스트링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후엔 서브앤 발리어가 거의 안 보이게 됐죠. 네. 그래요? 네, 그 럭실론사에서 만든 그 폴리스트링, 뭐 지금 알루파워라든지 뭐 럭실론 4G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폴리스트링이 사실 테니스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버렸어요. 이게 그때 우리는 이제 폴리스트링이 익숙하잖아요. 네네. 익숙한데 선수들이 봤을 땐 그 전에는 훨씬 부드럽고 약한 그 스트링을 썼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빵 쳤을 때 느낌이 이건 아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서 스핀을 더 먹어가면서 공이 라인 안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선수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발리를 아무리 들어가도 네. 얘가 빵 쳐버리면은 내가 발리를 컨트롤할 수 없는 공이 네트 쪽으로 오기 때문에 네. 발리에 들어가는 건 오히려 좀 안 좋은 전략이 된 거죠. 그래서 페더러도 그거에 대해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팔씨름을 하는 것 같다. 마치 테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 그 테니스라는 그 아름다움이 없고 그냥 스트로크. 그래서 네네. 이제 찬도르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어떤 재미없는 테니스. 그쵸. 발리 베이스라인. 다채로운, 예. 베이스라인에서 그냥 그거에 가장 수혜를 본 선수가 조코비치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고요. 네. 그렇구나. 저는 사실 이 스트링 하나 때문에 이런 서브앤 발리어가 사라지고 테니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거는 또 잘 몰랐던 사실이라. 나중에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테니스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좀 짚어보면서 이거를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우리 페데러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페데러 형님도 지금 럭실랑 알로파 러프를 쓰시고 계셨거든요. 네. 네, 이제 물론 메인은 천연십을 쓰셨지만 네, 하이브리드를 하셨죠. 페더러가 이제 황제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네. 어쩌면은 이 그 테니스의 패러다임을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나만의 것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커리어 초반에는 페더러도 서브앤 발리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 네네. 당시는 다 서브앤 발리였어요. 네네.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공이 약하다 보니까 네. 끝도 없이 랠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랠리가 길어지니까 네네.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빨리 발리를 그러니까 네트를 점령해서 발리를 하는 게 포인트를 쉽게 낼 수 있는 전략이고 그래야 체력을 아끼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 진출해서 또 그걸 하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안 되잖아요. 그 발리가. 네. 그래서 페더러도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베이스 라이너에서 스트로크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뭐 진화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진화가 했습니다. 그래서 페더러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테니스 팬들은 이제 올드 팬들은 그 다채로운 그 경기 전략 발리를 들어가고 막 깜짝 놀라게 뭘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계속 네네. 랠리만 하니까 이때를 이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낭만 뭐 이런 거 네. 옛날에는 이랬지 막 이런 거. 네, 근데 그래도 요새 선수들 중에서도 서브하고 막 들어가서 뭔가 그쵸. 드롭샷도 구사하고 그쵸. 그쵸, 긴 그쵸. 코스에 이제 딱딱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엄청 가벼운 터치로 예를 들면 내꽂고 뭐 알카라즈 같은 알카라즈나. 알카라즈 그래서 열광을 하는 것 같고 네. 조코비치는 그런 일 아예 없잖아요. 그쵸, 서브앤 발리를 그쵸. 하는 일이 아예 없거든요. 메드베데프 같은 그런 스타일. 네. 그래서 좀 비판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어쩌다가 그걸 하잖아요. 요즘은.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서브만 되면 우다다다 가는 거예요. 지금 마치 동호인들 맞아. 네. 네, 약간 그 복식 경기라면 무조건 네, 치고 사람들 나가는 그거 약간 일단- 그런 일단 느낌이었던 풋볼트 하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풋볼트 하면서 그쵸,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전략적으로 네. 어쩌다가 내가 뭐 이제 와이드에 깊숙이 넣었다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들어가는 세게 뭐 잘 들어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끝내는 이제 한 번씩 이제 하는 이제 경기 전략이 됐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선수들은 대부분 서브앤 발리를 했을 것 무조건인데. 같은데 천연십을 썼을 테니 그럼 피트 샘프로스에게도 페더러 나달처럼 약간 라이벌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안드레 아가씨인데요. 저희 더 테니스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 아가씨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씨 말고 에거씨로 에거씨라고 할까요? 할까요? 안드레 에거씨. 네. 안드레 아가씨가 좀 좋은데. 아가씨라고 하니까 좀 뭔가 안드레 아가씨. 안드레 아가씨. 좀 이상한가요? 안드레 에거씨. 네, 안드레 에거씨. 네. 네,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좀 기억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지난번에 그 넷플릭스 슬램 할 때 저희가 넷플릭스 슬램을 한번 맞아요. 봤잖아요. 그때 알카라즈한테 조언을 해준 야 이게 좀 네. 봐라. 약간 네, 이렇게 MG는 조언- 듣지 않는. 네. 그 선수가 앤드레거 씨라고 그때 말씀을 네네.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에거 씨는 미국 선수고요. 샘프라스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였는데요. 샘프라스의 주 무기가 강력한 서브였다면 에거 씨는 최고의 리터너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샘프라스와 아가씨는 다시요. 에거 씨는 왜 아가씨가 편하지? 네.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아가씨. 에거 씨. 예, 옛날에 그거 아시나요? 안드레 에거씨 모자도 나왔던 거 아시나요? 아, 네. 예, 그 되게 옛날에 힙합 그 씬에서 MC들이 좀 많이 썼던. 아 그래요? 네, 이 이렇게 표시된 에거씨가 거. 지금은 다 날아갔는데 모발이 네. 옛날에는 장발에 거의 머리를 솔리님만큼 길러가지고 오, 테니스 아, 선수인데 네. 굉장히 봤어요. 미남이고 미남이요. 네, 네. 미남 지금은 완전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모자가 옛날에 엄청 유명했어요. 네. 흰색에 검정색도 있고, 검정색이 민트색이었나? 이렇게 에거씨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오. 이렇게 A 모양이 그게. 네. 그래서 그 다이나믹 듀였나 누가 옛날에 그거 쓰고 와서 그 한창 되게 인기가 있었던 모자였어요. 오. 구하기도 어려운. 네, 아무튼 약간 그런 모자가 네, 있었습니다. 힙합 선수. 네. 네, 샘프라스와 에거씨는 34번의 맞대결에서 20승 14패로 샘프라스가 우위에 섰습니다. 네, 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샘프러스가 그 커리어 그랜드슬램 4개 그랜드슬램 우승을
하는 게 커리어 그랜드슬램인데 오로지 롤랑 가로스에서만 우승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샘플러스의 프랑스 오픈 정복을 번번이 가로막은 선수가 바로 앤드레 에거시입니다. 나중에 따로 이제 에거시 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에거시는 7번의 그랜드슬램 우승이 있는데 프랑스 오픈에서 샘플러스를 떨어뜨리는 일이 또 왕왕 발생을 했나 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앤드레 에거시는 4개의 그랜드슬램을 커리어 새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거든요. 오히려 피트 샘프러스는 뭐 7번을 우승을 윈블던을 몰빵을 하면서 황제가 되긴 했는데 네.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안 됐거든요. 아. 롤랑 가로스 우승을 못해서 근데 아. 에거시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샘프러스는 14번이나 우승했지만 롤랑 가로스 우승을 못했고 네. 에거시는 7번 우승을 골고루. 그렇죠. 아. 어떤 거를 선택하실래요, 그러면? 아, 이게 약간 어. 뭐랄까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냐 제너럴리스트가 될 그렇죠, 거냐 약간 그렇죠, 이 차이인 것 어. 같은데 저는 약간 제 성향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은 제너럴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다 잘하고 싶은 뭐 이런 건가? 네. 아니 하나만 파고 싶은. 약간 한 분야의 전문가이고 싶은 약간 다 찍먹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아, 네, 예. 나달이네요. 약간 그래서 제가 나달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약간 에거씨랑 비슷하지 않나 뭐 그런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피트 샘프러스를 다루면서 오랫동안 테니스를 봐오신 올드 팬들의 좀 약간 향수를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올드 팬이 아니고 뉴 MC 팬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처럼 와 과거 이런 선수가 있었구나 과거는 이랬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제 예전부터 테니스를 좋아하시고 예전부터 그 피트 샘프러스나 에거시의 경기를 봐오셨던 분들은 맞아 이랬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댓글에 뭐 당시에 내가 이 게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그렇죠. 내가 그때 누구와 함께 봤었는데 뭐 지금은 뭐 옆에서 같이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다, 여자친구랑 뭐 봤는데 뭐 이런 거. 그렇다든지 내가 이 게임을 누구랑 봐서 이거 가지고 토론을 나누는데 아직도 이거 가지고 싸운다.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 당시에 피트 샘프러스 이 샷을 보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건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좀 다양한 재밌는 일들 하나씩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인물백과 사실 피트 샘프러스는 이 옛 시대의 진짜 황제라고 네네. 부를 만큼 오랜 시간을 이제 뭐랄까 군림했고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방송 한 시간에 다루기는 너무나 이제 대단한 선수지만 그래도 이제 짧게 요약을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1시간 방송 시간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30분 안쪽으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짧게 없었습니다. 이제 다뤄봤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몰랐던 선수, 내가 이제 다시는 이제 라이브로 볼 수 없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재밌었는데 사실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네. 샘플러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저희 코치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하. 그 테니스 스윙이라는 게 네네. 뭐 요즘 뭐 야닉 시너가 이제 포핸드 스트로크의 최정점이라고 봤을 때 그 네. 스윙 폼을 많이들 따라하실 것 같아요. 그 왜 채찍질을 하는 그 스윙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샘플러스는 정확히 반대 대척점에 있는 선수거든요. 오.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스윙? 그다음에 옷 입는 스타일도 요즘은 그래도 좀 핏하게 입는 게 좀 예쁘고 하잖아요. 네. 이때는 정말 헐렁하게 입습니다. 아. 아주 헐렁하게 거의 뭐 그 힙합하는 그 느낌으로. 네네. 네, 그래서 피트 샘플러스를 보면은 이렇게 옷 입으시는 분들을 테니스장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분은 샘플러스 때 입문을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벌써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30년 됐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 구력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죠. 오. 스타일도 그렇고 또 스윙 스타일, 뭐 옷 입는 스타일 그렇죠. 네, 네, 아주 옷 스타일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되게 재밌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샘플러스에 대해서 다뤄봤고 이제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다음에 알아볼 선수가 벌써 정해졌어요? 네, 제가 아직 저는 모르는데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생각을 네.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기로 한 네네. 테니스 꽃미남 도미닉 팀. 네. 팀 은퇴하나요? 네, 네. 팀이 롤랑 가로스에서 은퇴를 하기로 했는데 어머. 손목에 통증이 늘 계속 있었는데 네네. 뭐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는 아. 농담이고. 네. 혹시 핸드폰 너무 열심히 했나? 도미닉 팀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네. 메시지 한번 보내보시죠. 네. 도미닉 팀이 이제 손목 통증 때문에 은퇴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도미닉 팀은 올타임 레전드가 될 수 있는 될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빠른 나이에 좀 커리어를 이제 마무리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차에 좀 뭐랄까요 좀 샤라웃 그러니까 좀 찬사를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구독자님들께서 혹시 알고 싶은 선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또 그것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니까 댓글로 한번 좀 많이 알려주시고 아무 댓글이 없다 그러면 도미닉 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테니스 인물백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